이쯤에 제가 마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돼서 한번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리튬이나 니켈과 같이 주요 이 배터리 소재 가격 자체가 치솟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 내연기관차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좋아서 전기차 혁명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강제된 거예요. 내연기관차 없어지고 전기차로 가는 거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 세계 탄소 이 발생량의 30%가 이제 내연기관차 때문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줄이면 탄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비용적으로 비용 효율적이지 않아도 그걸 채택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다라는 말씀 저도 굉장히 동의되고요.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말고요. 수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죠. 더 가성비 있는 이런 대체 에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혹은 전기차에 활용되는 배터리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에 비해서 트럭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면 전기차가 디젤 가격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고요. 그 디젤의 그러니까 기름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가격에 비해서 수소 가격이 또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전기로 운행하는 거 운행료에 비해 갖고 수소로 운행하는 게 한 3배 정도 비싸요.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수소가 잘 보급되지 않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수소는 2가지가 비쌉니다. 첫 번째로 그 수소의 가격, 그러니까 뭐 수소 연료전지에 수소가 들어가니까 그 수소 연료가 되는 그 수소의 가격이 일단 비싸다는 문제.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소차가 비싸요.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넥소 같은 경우가 지금 생산 원가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인데 지금 이제 1억짜리 차를 사려고 하면은 사기 어렵잖아요. 전기차는 뭐 한 5천 정도면 사는데. 그래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3,500만 원을 정부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3천만 원을 이제 자기들이 그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이 3,500에 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수소가 잘 보급되지 않는 거는 이제 그 두 측면에서의 가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수소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수소가 잘 보급되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 한 28년,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수소의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쪽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돼서 그런 기술적인 난점들도 해결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차의 가격도 떨어질 겁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아주 유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앞으로 계속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배터리 가격이 올려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가격은 올라가고 수소차 가격은 떨어져서 이제 만나는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살지 전기차를 살지 선택을 할 겁니다. 그건 아마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따라갖고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자동차 시장을 볼 때 확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패러다임 변화가 가솔린이나 이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 점유율 관점에서 집중되다가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다가 또 한 5년 정도 격차를 두고 수소차 시장이 늘어나는데 결국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또 한 번 수소차로 바뀌는 점점점 그런 패러다임 변화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병행해서 가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병행하다가 완전히 수소로 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 7대3이나 한 5대5 정도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근본적으로 전기가 싸요.
수소보다는 전기가 연료 측면에서 훨씬 더 쌉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술 개발해갖고 이제 수소 쪽 가격이 제가 싸질 거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그 ESS 쪽하고 같이 좀 연결돼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에는 사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하면은 그게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네. 문제는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근처에서는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전선을 쭉 연결해갖고 이제 도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동안에 전기가 다 이제 소멸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또 비용적으로 이제 좀 불합리하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막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한 전기를 갖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이동시켜 갖고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뭐 이제 네. 태양광 뭐 그런 것들이 다 급건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소가 싸게 생성되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수소도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는 이제 뭐 그런 무렵이 오긴 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에 비해서는 수소는 여전히 좀 비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에너지 산업과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까지 전 그 밸류체인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는 이제 수소를 비롯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성하는 생성 산업, 저장 운송하는 산업, 마지막 활용 산업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수소를 생성하고 수소를 저장 운송하고 수소를 활용하는 예를 들면 수소 자동차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저장 운송하고 전기를 활용하는 산업보다는 현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로 온전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공존할 수 있겠다. 공존할 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주요 환경이냐에 따라가.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이 이제 뭐 그 이 단독 주택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전기가 일단 싸니까. 그다음에 집에 옆에 이제 그 뭐 충전 그 시설 설치하면은 그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1, 200이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차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제가 이제 전기차가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전하는 걸 싸움 나잖아요. 피곤하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수소차를 내가 갖고 있으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군요. 수소차는 그냥 이제 지금 일반 그 내연기관차 운행하듯이 주유소 가서 수소 충전소 가서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한번 충전하면 막 멀리 갑니다. 수소는 전기차에 비해 갖고 이제 그 에너지 밀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대도시 쪽은 이제 대도시가 밀집한 지역 쪽은 이제 제가 봐서는 수소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좀 희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농촌이나 이제 뭐 특히 미국 같은 이제 이런 쪽은 전기차가 훨씬 좀 많이 팔릴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공격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비관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고 또 이 배터리가 또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향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쯤에는 추가적인 배터리 수요가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좌우명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걱정은 전기차가 충분히 다 보급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0% 이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다 바뀐 다음에 걱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예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100%까지 가야 되잖아요.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를 다 안 판다고 해도 그때도 여전히 내연기관차는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차 사면 한 10년씩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2040년, 2045년이 돼야지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 그 걱정은 2040년, 2045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한두 달도 잘 안 갖고 계시잖아요. 뭐 2040년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서 2030년에 파세요. 그럼 되지. 뭐 그걸 지금 2040년, 45년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이 배터리 시장 가지고도 생각해보고 전기차 시장 혹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어떤 하나의 통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저는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 근데 신차 판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액에서는 한 20%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기차거든요.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과 전체 자동차가 통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전기차가 전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팩트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참고로 이 시장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1시간여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제가 인터뷰한 소감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이 책인싸의 공통 클로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순혁, 에너자이저.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배터리 아저씨인데 굉장히 오래 가실 것 같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다크서클 안 내려오시고 이렇게 계속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배터리 아저씨이지만 그 배터리 물론 1차 전지 에너자이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에너자이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터리가 되어 주셔서 이 시장을 바로 알고 또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건전한 투자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 주시는 분이고, 그런 조언 주시는 분으로 오래 이 시장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너자이저로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쏙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나에게 시리즈에서 첫 번째, 나에게 배터리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추가적으로 설명 주신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 계속 있어야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맞아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취직을 하고 이제 꿈을 꾸고 또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 성장 산업이 배터리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여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고요, 지금. 정말 안타깝네요. 저희 업계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너무 태나게 하고 다녀요. 야, 저런 얘기해도 괜찮나 싶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이사님께서 말 되는 이야기 좀 많이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배터리 아저씨이긴 한데 혹자는 또 이제 뼈 때리는 아저씨더라고. 뼈 때리는 아저씨라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닉네임이 3개 생기셨네요. 배터리 아저씨, 뼈 때리는 아저씨, 에너자이저. 올해 아마 뼈를 많이 더 심하게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뼈를 앞으로 좀 더 심하게 때리려고 하고요. 각오들 하고 계십시오. 말씀드리고. 그 말씀 속에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양의 홍보이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홍보이사 아니신가 생각이 들 만큼 말씀 속에 이제 한국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배터리 아저씨이시지만 또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고 계시니까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는 나에게 금양이란 저의 미래죠. 저의 미래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양이 앞으로 이제 잘 되면은 저도 따라서 잘 될 거고. 금양이 녹을 먹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 인생이 앞으로 그 회사에 걸린 거니까 금양이 잘 되는 쪽으로 저도 이제 많이 노력할 거고, 저희 이제 임직원분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2030년, 35년 이제 이 배터리 산업이 성숙되게 되면 결국은 5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배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옛날에 20개, 30개 가까이 있다가 지금 이제 뭐 딱 3개가 디램 기준으로 보면 거의 3개의 이제 플레이가 남은 것하고 마찬가지로 배터리 회사도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 문제 때문에 5개밖에 안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5개 안에 저희 금량이 만약에 들게 되면 네. 저도 뭐 엄청난 한 미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미래가 금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금량은 저희 미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예, 혹여나 금양의 미래가 박순혁 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저 경청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 저와 이제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눈 그 소감을 여쭙는 그런 차례인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유튜브계의 미래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 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그동안 이제 이 2020년 이제 동학개미 이제 붐이 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된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의 질인데 네.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컨텐츠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특정한 부분으로 너무 좀 편향돼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는 미래가 네. 싶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쪽에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커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경제 유튜브가 이제 미래를 앞으로 이제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유튜브 중에서 이제 아주 좀 중요한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의 미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뭐 다른 채널과 경쟁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박순혁 이사님과 같이 함께 어쨌든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맞는 정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인싸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